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순간, 그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입니다. 자, 오늘 임병수 탐정이 심층 분석해볼 사건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대표적인 동반 실종 미제 사건,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실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함께 외출한 뒤 동시에 사라졌고 이후 그 어떤 흔적도 지금까지 남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만약 사고라면 단서가 있어야 하고 자발적 실종이라면 준비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어느 쪽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 공백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죠. 자, 사건은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신혼부부는 평소처럼 외출을 합니다. 특별히 이상한 행동도 없었어요. 가족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계획된 여행이나 도피 정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 두 사람의 연락이 완전히 끊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외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메시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종 신고가 접수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요. 성인 남녀 2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탐정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성인 한 명의 실종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다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뭔가 통제된 상황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마지막 동선을 추적해요. 휴대전화 위치와 CCTV 분석을 통해 부산 시내에서의 이동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동 경로가 완전히 끊깁니다. 이거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자발적 실종이라면 이동 흔적이 남습니다. 카드 사용, 교통 이용, 숙박 기록 중 하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어떤 생활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요. 즉, 두 사람의 움직임이 특정 시점 이후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이건 자연스럽게 자발적 실종이 아닌 범죄 개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언론에서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금전 문제입니다. 일부 경제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채무나 도피 준비 정황은 없었어요. 즉, 도피형 실종 가능성의 문제는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금전 갈등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았다. 이 정도. 탐정 시각에서 보면 금전 문제는 단순 실종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기는 합니다. 자, 이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공백 시간입니다. 마지막 확인 이후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실종 사건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면 바로 이 공백 구간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범죄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성인 2명을 동시에 통제하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지인의 접근, 기습 상황, 다수의 범인, 밀폐 공간.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인의 접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 2명이 동시에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발적으로 이동하거나 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범인을 추론해 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지인 갈등형 범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지인의 만남, 그리고 대화, 금전 또는 관계의 갈등 시작, 감정의 충돌, 그리고 우발적 사건 발생, 마지막으로 즉흥적 범행, 은폐. 자, 이러한 구조는 동반 실종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다수 범인 개입형입니다. 2명 이상의 범인이 있었다면 통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 범인은 흔적이 남을 확률이 높아져요. 이 사건에서는 명확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확실하지는 않다. 중간 정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습 범죄의 가능성. 하지만 성인 2명을 동시에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탐정의 시선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고른다면 지인 개입형 우발 사건으로 봅니다. 이제 범인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 살인보다는 뭔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범인은 사건 직전까지 범행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대화를 시도했고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갈등이 발생하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우발적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후 범인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덮으려 행동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짧은 시간 안에 이동, 흔적 제거, 연락 차단. 이러한 패턴은 실제 사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요.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입니다. 부산은 해안, 항만, 그리고 산악지형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건 이동 후의 흔적을 어느 도시보다 숨기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짧은 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유는 CCTV의 사각지대가 적지만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목격자가 전무하다는 것, 물적 증거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의 공백,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임병수 탐정의 종합 추론입니다. 이 사건은 자발적 실종 가능성은 낮다. 사고 가능성은 또한 낮다. 지인 개입형 우발 사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일정 수준 관계가 있었고 짧은 시간 내 갈등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순간, 그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의 옛 여자친구를 유력 인물로 지목했고 그녀는 남편과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신혼 상태였던 남성과 연락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괴롭혔다는 주변 진술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여성은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보름 전에 한국에 입국했고 이들의 실종 사건 일주일 뒤에 다시 한국을 나갔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심이 커집니다. 자, 또 다른 보도에서는 결혼 전부터 해당 여성이 협박 전화 등을 하며 결혼을 반대했고 결혼식 날까지 갈등이 있었던 정황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해외 여성 용의자 가설이 등장한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중요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기 가능성입니다.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감정 동기가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결혼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거나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질투, 배신감, 관계 집착 같은 감정이 범죄 동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실제 범죄 심리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관계 단절이 감정 고조로 이어지고 이후 충돌로 이어지고 강력한 사건의 발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대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 여성은 사건 직전 한국에 입국했고 사건 직후에 다시 출국했습니다. 자, 이건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범죄 가능성을 판단할 때 현장 접근 가능 시간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론적으로 접촉과 사건의 발생 그리고 출국이라는 흐름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 통제 가능성입니다. 성인 2명을 동시에 통제하려면 신뢰관계가 필요합니다. 과거 연인이라면 남편이 자발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 아내까지 동반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자발적인 만남 그리고 갈등 상황 발생 강력 사건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요한 반론도 없진 않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용의자가 아닌 중요 참고인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반론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게 바로 반론의 이유입니다. 또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된 것도 증거 부족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해석이 됩니다. 즉 노르웨이에서 범죄인 인도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심 정황은 정말 많지만 직접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다라는 것. 탐정 시선에서 범인 추론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여성 단독 범행 가능성은 어쨌든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성인 2명을 동시에 통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능성은 두 가지다. 지인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 두 번째는 우발적 갈등 후에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 특히 지인 공범 구조라면 접근과 만남 그리고 갈등, 사건, 은폐 흐름이 성립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심리 분석입니다. 과거 연인 범죄의 특징을 보면은요, 집착, 심리, 관계 회복, 욕구, 배신감, 감정, 폭발 이 4가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범죄는 계획적 살인보다는 통계적으로 보면 우발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해외 여성 개입 가설을 보면 동기 존재는 가능성이 있고 시간대 일치하고 접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3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의심 가능한 가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단독 범행의 가능성도 다소 떨어집니다. 이 2가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결론적으로 탐정 시선에서 정리해보면 이 여성은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은 있지만 단독 범인은 단정하기가 어렵다. 지인 공범 구조 또는 갈등 상황, 사건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범인인가가 아니라 누가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 있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